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저희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뭐 안녕 하시냐는 말씀 드리기가 참 네. 면구스러울 정도로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히 참여연대나 또 우리 책사이다 식구들 가운데서는 아직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사람들 만나면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 나기는 할까? 네. 끝이 나긴 할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시원하고 희망차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통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예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 아주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였는지를 진짜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저희 조카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너 이제 가는구나.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너의 앞날과 어쨌든 뭐를 응원하마. 근데 이제 그런 모임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결국 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구랑 이렇게 맘 편하게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는 게 이게 못할지여서. 뭐 얘기를 떠나서 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단 만나질 않죠. 맞아요. 서로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니까. 네, 서로 부담이더라고요. 김느낌님은 뭐 되게 아이도 있는데 저희 아이가 원래 저걸 못 썼어요. 마스크를. 마스크를 쓰면 자꾸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은 뭐 어디 뭐 이렇게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 아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덩달아서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한 2주 전부터인가 마스크 착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꼭 필요한 데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가고, 근데 애가 약간 뭐 저는 집에 그냥 365일 있어도 답답함을 잘 모르는 유형의 사람인데, 애는 약간 저를 안 닮아가지고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녁에 산책 가면 꼭 마스크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이제 재택 중이니까 네. 다른 분들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루에. 그래서 새삼 느꼈어요. 이게 출퇴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재택을 하니까 뭔가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리듬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쵸. 그 중간중간에 뭔가,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뭔가 집중해서 일하는 거랑 차 타고 집에 오는 거는 완전 다른 종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니까 뭔가 하루가 넘어가는 그 그쵸. 턱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방에 앉아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막 밤 9시 이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전 재택근무 요즘에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에서도 정말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회사는 뭐 콜센터를 제외한 일반 사무 인력은 그간 재택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유연근무만 진행했는데 최근에 재택근무를 시행했어요. 자율로. 근데 그냥 분위기상 뭐 다 재택하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느낌님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는 과정이 이게 전혀 다른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일단 원룸이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럼 거기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종일 24시간을 거기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4인 가족이거나 이렇게 뭐 아파트에 살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재택 선택이면 뭐 다 재택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이제 시행하면서 각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회사라는 공간이 이제 필요한 상황도 적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모든 이런 상황이 다 각자가 너무 다르구나. 맞아요. 이거를 이제 얼마나 우리가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염두에 두고 상상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정말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집이 25평이에요. 네. 그리고 방이 이제 있는데 하나는 침실로 이제 애하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자는 방이 하나가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재택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있는 방만 그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애가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걔 보고 그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애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을 닫으면 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쏟아내는 열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이 눈 건강을 위해서 32인치 모니터를 하나 샀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뜨거운 친구예요. 발열. 네. 그래가지고 온도가 거의 한증막처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나 되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들 재택,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재택이 일반화된 나라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정말 재택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러니까 집은 그냥 밤에 잠을 자는 곳 이런 게 현실적으로 대다수 직장인들에게 네.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일상을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설계할 수 있는지 자체가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이제 일단 시행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회사 나름의 불안감. 이 사람들이 루즈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또 고민이 있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일주일 일단 저희는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거나 지속되거나 혹은 이후에 뭐 적극적으로 이걸 이제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회사가 지금보다 적극적인 이제 제스처를 취할 것 같거든요. 제가 예상컨대. 네. 다른 회사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앞에 놓고 서로 보고 뭐 무겁게 표현하면 감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여야 안심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이 허한 회사의 마음을 이거 뭐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회사는 지금 그거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월세 보조해줘야죠. 지금 다 오피스가 지금 분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속이 만약에 계속된다. 지금 이게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금전적인 이익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크고 비싼 오피스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그렇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회사 이제 그냥 다 재택으로 돌리고 뭐 이제 아주 이제 그 코어들만 일할 수 있는 조그만한 오피스를 만든달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존해줘야죠. 예전에 피복비처럼. 그렇죠. 자, 이거 뭐 사실 워낙 요즘 전 사회 모든 영역에 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이어지는데
조만간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오늘 근황특구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코너 산책 판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각자 산책은 무엇이고 판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느낌님 순서인데요. 이번 달에 어떤 책 사서 읽으셨어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입니다. 아, 이거 초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아, 그렇죠. 나오자마자. 네, 제가 읽으라고 한 책이 다 이유가 있어요. 요즘 그 황주부님께서도 듣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이런 이제 무슨 동학 개미 이런 얘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부응하는 또는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분야 책들이 아주 화제예요.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초급 책부터 고급 책까지 다 잘 팔려요. 그런 와중에 이런 좀 더 거시적인 혹은 주식 외에 여러 가지 큰 예를 들면 환율 관련된 얘기라든지 국제통화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담아내는 책들도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거죠.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은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애플, 막 며칠 새에 막 몇백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자주 올라와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부와 관련된 책들이 정말 초베스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최상위권에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나오자마자 최상위로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오건영이라는 분이 이제 지었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직함과 상관없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페이스북에 그 환율, 뭐 채권, 뭐 이런 국제적인 어떤 자산들의 흐름이나 뭐 이런 거를 데일리로 계속 뭔가 뷰를 썼는데 이제 그 뷰가 되게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책 나오고 나서도 뭐 3%라고 해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경제의 신과 함께라는 부제가 달린 되게 유명한 분, 신과 함께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신과 함께 되게 유명한데 그 거기 나오는 세 분이 나와서 이제 또 유튜브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바로 출연해가지고 이제 책 소개하셨고 뭐 이런 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갈라드님이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뭐 특정 주식에 대한 뭐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는 책 이름이 부의 대이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국제적인 어떤 스케일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기본적으로는 달러 그리고 금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이고 달러와 금 투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웬만큼 내공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다. 저도 이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또 경제부 기자를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본 이 비슷한 부류의 책 중에는 가장 쉬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황주부님도 펼쳐보셨다면서요? 네. 돈을 주고 사서 제가 1부까지는 열심히 읽었어요. 1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환율, 그다음에 뭐 금리 그렇죠. 이런 것들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그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이 정도의 느낌이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머리를 짜면서 읽었는데 2부 첫 장에 딱 이제 기본편 끝.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절망해가지고. 거기까지는 교과서 얘기고 이제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근데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열심히 뭔가 들으면서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몰입이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 경제 교과서랑 연결하면서 그래프를 혼자 그리고 이런 것까지가 겨우이고 이렇게 실물로 들어간다는 순간 이렇게 확 이렇게 몸이 땡겨져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내가 궁금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부터 정말 내가 궁금하지 않은 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가령 황주부님한테 이게 제가 약간 접근법이 잘못된 게 설명을 미리 했어야 돼. 황주부님이 좀 땡겨 하실 만한 어떤 접근은 이런 거죠. 어떤 걸까요? 가령 이제 여기 보면 그 첫 번째 파트 1은 이제 돈의 흐름을 읽는 네. 환율과 금리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 파트는 달러 투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금 투자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이제 어떤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다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요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 한번 주식이 왕창 박살났었잖아요. 박살나면서 무슨 이제 증상이 있었냐면 항상 이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그 이런 위험 자산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금인데 금은 가치가 뭐 이렇게 딱히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니까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달러 가치가 100이었는데 달러 가치가 50으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요런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3월 달에 달러가 가치가 떨어졌고 떨어지다가 한참 떨어지니까 갑자기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갔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달러가 굉장히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건데 어쨌든 황주부님이 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얘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이 사실은 달러에서 오거든요. 달러의 힘에서 오거든요. 네. 근데 이 달러의 어떤 그 패권 자체가 약화되면 그러니까 국제사회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죠. 질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화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막 이제 1대1로 막 이런 거 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에 돈 꿔주고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제 결국에 그래서 미국이랑 엄청 싸우다가 지금 거의 뭐 왕따 시키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게 되게 됐던 것이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게 사실은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기 시작할 때부터인데 이제 중국은 엄청 위안화로 이제 석유를 결제하고 싶어 하죠. 여기 요런 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죠. 그래서 결국엔 이 부의 대이동이 뭐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발 앞서서 간략하게 이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청사진 같은 것이다. 약간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맥락인데 저도 뭐 이제 돈 투자 이런 걸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그런 쪽엔 관심이 없는데 근데 가끔 네. 이런 얘기들을 읽다 보면 정말 헛똑똑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네. 보니까 이게 뭐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냥 소비자로서 그 기업의 상품을 사는 게 이제 대부분의 행위잖아요. 혹은 뭐 이제 뭐 잘못된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이제 이런 주식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소유 구조를 그렇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거기는 어디 거 누가 투자를 많이 해서 어디가 사실 소유주다. 근데 이런 걸 들으면 갑자기 나는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제 동생은 주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뭐 요즘에 거기 회사 뭐 이렇게 막 올라오고 좋던데 이러면 딱 거기가 다 거기 거라서 뭐 사실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진짜 헛똑똑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예전에는 뭐 정말 무슨 사회과학서를 읽어야지 막 이런 돈 버는 책을 이런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모르고 세상의 구조나 이제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요거 이제 요 책하고는 그렇게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닌데 가령 이제 한국에서 제일 좀 덩치가 큰 기업을 꼽아봐라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현대차가 있을 거잖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그 후방 산업이에요. 후방 산업이란 뭐냐면 이렇게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는 그 가짓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조립.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만들 때 네. 굉장히 고용 창출 효과가 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얘기고 전기차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엄청 떴잖아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엄청 뜨고 있고, 근데 이제 내연기관 차를 만들다가 이걸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대략 그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없어진대요. 그럼 이 부품 만드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기차는 모터하고 바퀴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기차도 만들고 내연기관도 만들지만 이제 미래 산업으로 이제 수소차에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수소차가 망한다. 그래서 테슬라 위주의 전기차로 모두가 다 재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지금보다 훨씬 뭐랄까요, 영향력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현대차에 목매고 있는 고용들이 유지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굉장히 흉흉해지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단순히 뭐 주식이나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저걸로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현대차를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수소차를 엄청 이제 띄워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그 고용 때문이라고 봐요. 다른 이유보다도.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됐을 경우에 이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흡수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가 근데 뭐 말이 안 되는데 밀어준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이제 수소차는 수소차 나름대로의 또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살리면 저는 충분히 뭐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단순히 불로소득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모르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런 경제 경영 분야에서 새로 많이 늘어난 독자층이 젊은 독자층 그리고 여성 독자층이에요. 그래서 뭐 혹자는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하던데, 이제 예전에 뭐 이게 정확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다고 하듯이 요즘에는 그런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제 자기가 계속 이 부를 만들어내면서 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심과 기술,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많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뭐 이런 이제 좀 전에 김립기님 말씀하신 이제 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또 그것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이게 뭐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역시 하나의 어떤 시민의 교양으로서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꼭 완독하고 나중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역시 뭐 이렇게 돈도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좋겠네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산책 판책에서는 김립김님께서 가져오신 산책 부의 대이동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의 주제책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해 각기 다른 책으로 색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중고가 좋아요? 당근이죠. 이거 들으시면 아마 다들 당근마켓 떠올리실 텐데, 뭐 황주부님, 김립기님 당근마켓 쓰시나요? 네, 쓰죠. 저는 안 씁니다. 씁니다. 저는 최근에 이걸 깔아서 제 첫 번째 오토바이 바이크를 당근마켓으로 판매했습니다. 예전에 타던 거를? 네. 동네 분한테 판매하니까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이건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그 서로 거래를 확정하고 나서도 뭐 타고 다니다가 또 봬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도 주고 이러시더라고요. 뭐 재미난 경험이었어요. 확실히 저는 제가 뭘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여기 당근마켓에 완전 빠져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판 다음에 꼭 절을 시켜요. 받아오거나 뭐 이런 거를 절을 시켜가지고
가면은 이제 하는데 확실히 이제 중고나라 같은 경우도 저 많이 썼거든요. 이 느낌이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중고나라는 약간 그 아바타하고 뭔가 거래하는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캐릭터와 거래하는 기분이고 당근마켓은 확실히 사람하고 거래하는 기분이죠. 여기 가보니까 이게 애초에 동네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네. 이제 중개 사이트잖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동네 온갖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치과가 좋니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이제 포털에 블로그 같은 데서 검색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그 동네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가 높고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면 이제 얼척없는 이야기를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비윤리적인 얘기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렇긴 하는데 뭐 거기서 맨날 그렇게 그런 커뮤니티 얘기들을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그런 데서 이제 재미나게 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중고가 좋아요, 당근이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 이유는 물건입니다. 물건. 네네. 뭐 물건이라는 말이 참 구어로는 잘 안 쓰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또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물건이 또 남달리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별 걸리적거리지 않았던 물건들인데 이걸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나 또 다시금 집을 좀 더 넓게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물건을 요즘에 워낙 많이들 사잖아요. 사다 보니까 그 중고 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그렇죠.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걸 다시 판매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일이라서 우리가 각자 좀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황주부님과 김느끼님 책을 하나씩 가져오셨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집에서 네. 제일 오래된 물건 뭐예요? 시집 뭐지? 저는 가구? 아 결혼하실 때 네네네. 이런 장 같은 거요? 아 장은 없어졌고요. 그때 붙박이였으니까 갖고 나올 수가 없었고 결혼할 때 산 식탁 뭐 이런 애들은 아직도 있죠. 제가 결혼한 지 한 16년 정도 됐으니까 제법 오래된 아이죠. 김느낌님은 16년. 결혼하실 때 다 새로 산 거라서 오래된 게 별로 없을까요? 저도 16년 된 티셔츠가 하나 있었는데 16년 더 됐지. 한 19년 정도 된 티셔츠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버렸어요. 저희 집에는 제 물건은 아닌데 30년 넘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 저번에 얘기했던 그 피아노. 네, 업라이트. 네, 제 친구의 네. 그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사준 피아노를 친구의 이제 친구가 하는 피아노 학원을 빌려줬다가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갈 곳 잃은 피아노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기구한 사연이 있는데 그 피아노는 지금 일종의 장식장처럼 활용이 되고 있고 큰일이에요. 그 10년째 지금 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원래 처음에 제가 받아올 때는 뭐 피아노 있으면 연주 좀 배우고 뭐 좀 해보지 뭐라는 생각했는데 큰일이네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오래된 물건이 피아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제일 비싼 물건. 저는 뭐 간단합니다. 아이맥. 아이맥이 비싼가요? 아이맥 비싸죠. 난 몰라서 안 사봐가지고. 아이맥 저 냉장고보다 비싸죠. 진짜? 얼만데요 아이맥이? 뭐 사양 괜찮은 거에 27인치 이런 거 사려면 네. 200만 원 뭐 중후반대. 냉장고가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요, 냉장고를 안 저는 사고 10년 전에 냉장고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는데. 냉장고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비쌀 수가 없죠. 그렇구나. 네, 그렇게 막 800리터짜리 사지 않습니다. 황주부님 댁에서 제일 비싼 건 뭐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거는 뭘까요? 예전에 한 6년 전쯤에 산 소파? 오. 8년 정도 됐구나. 쓴 지 한 8년 됐는데 그 소파가 당시에 또 가격이 그런 게 제일 비싸죠. 그리고 저는 뭘 살 때 10,000원 넘으면 일단 고민해요. 10,000원이 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단위가 좀 근데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 잘 사시지 않나요? 제가요? 네. 그렇지.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소파도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가구는 오래 자꾸 써야 되는 것들에는 돈을 좀 확실하게 쓰는 편이고요. 그 대신 한 뭐 8년, 10년 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데는 돈을 별로 안 써요, 제가. 옷 같은 거, 뭐 가방 같은 거 이런 거는 돈을 안 쓰고 정말 딱 10,000원?
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니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이 집이 어떤 범주냐에 좀 다르겠지만 차 아니에요? 차? 아, 차. 아, 차. 뭐 내 차가 없어서 저는 남편 차라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차가 제일 비싸죠. 저는 집 안에 있는 물건만 생각했어요. 네. 집 안에 있는 물건 중에는 저는 냉장고가 제일 비싸네요. 저희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샀던 냉장고인데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되게 비싼데 싸게 사는 약간 그게 있었어요. 많지, 그래서 그런 그때 거. 당시에 삼성에서 나온 제일 비싼 냉장고였는데 그걸 굉장히 싸게 샀지만 그것도 몇백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와 TV가 근소한 차이로 아이맥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에 좀 몸 푸는 느낌으로 제일 오래된 물건, 제일 비싼 물건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 중고가 좋아요 당근이조로 두 분이 어떤 책을 골라 오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김느낌님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제가 가져온 책은 그 반려물건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요즘 책이군요. 그렇죠. 반려. 확실히. 네. 그 디자인도 약간 요즘 디자인. 맞아요. 네. 책 두께도 요즘 얇다는 얘기겠죠? 네, 얇다는 거죠. 이 부제가 웬만하면 버리지 못하는 물건 애착 라이프. 그렇죠. 아, 그래서 반려물건. 반려물건. 안 버리겠다 이거지. 그렇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이제 작가의 책이 굉장히 얇거든요. 약간 시집 정도의 두께인데 이 작가는 처음에는 그 누구죠? 그 일본 그 정리의 여왕? 그렇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곤도마리에. 맞아. 설레지 않는 물건 버려라. 미니멀리스트.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그래서 에이씨 뭘 미니멀리스트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어. 라고 하고 이제 이 책을 썼대요. 근데 저는 일단 너무 반가웠죠.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는데 이 책이 배달된 걸 보더니 책 제목을 보더니 와이프가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려물건이고요. 내용 보면 저도 이제 사실 이전에 이런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형식이었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때 사실 그 물건에 대해서 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서사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약간 설명들이 있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죠? 맥주병 같은 거 얘기할 때 사람들은 술을 마시려고 맥주를 사서 맥주병이 남는 건데 이 사람은 예쁜 맥주병을 갖기 위해서 맥주를 사서 술을 버리고 술을 버린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맥주병을 샀는데 뭐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화병으로 쓰고 있다. 특정 브랜드, 특정 브랜드의 어떤 저걸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맥주병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썰을 풀어줘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후딱후딱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고, 무엇보다 사실 이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게 지금 요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런 담론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도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인기죠. 거기 보면은 진짜 저 같은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 막 얼마 전에 장현성 씨 배우 장현성 씨 나왔는데 그분도 한 20년 된 자켓 못 버리고 있고. 그 벌써 자켓을 들고 나오니까 와이프 너무 좋아하고. 근데 나는 그 배우의 표정을 보면서 나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야. 이게 나의 친구와도 같은 자켓인데. 떠나보낼 수 없는데 약간 근데 그런 어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류의 담론들이 사실은 좀 폭력적이긴 하죠.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대학교 때 메고 다니던 백팩 이런 거 아직 있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브랜드 루카스 기억하십니까? 알죠. 그게 아직도 집에 있더라고요. 그 붙박이 장에. 이 책의 이 문장이 정말 뼈를 때리잖아요. 물건 하나로 행복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지. 우리가 그 정도 즐거움을 도대체 어디서 느낄 것인가. 황지부님도 이 책 살짝 보셨어요? 예, 저도 다 읽었는데 저는 사실은 많이 공감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물건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은 정말 필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건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릇이 예쁜 걸 여자들은 욕심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특히 그릇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저도 예쁜 그릇이 좋은데 제가 손목이 관절이 약해요. 바로 나는 코렐로 만족하시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 코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예쁜 게 좋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런 거보다 제가 못 버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사연 있는 애들만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이거나 아니면 실용적이지 않다면 아주 센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만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뭔가 떠오르는 생각을 좀 말해보면 코렐밖에 못 쓰지만 네. 그런데 나지만 버릴 수 없는 그릇이 생기면 그게 이제 서사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 그릇,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집착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 네, 다 자기가 집착하는 그 섹터가 정해져 있죠. 각각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책상 뒤지다가 그 정확하게 이 비슷한 이름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MP3 듣던 애플 제품 뭐라고 그러죠? 에어팟? 에어팟. 네. 에어팟인데 에어팟이 세대가 쭉 있어요. 네. 그래서 뭐 6세대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16핀짜리 충전선이 또 있었어, 집에. 그래가지고 충전기를 딱 했더니 켜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데 너무 반가운 거지. 왜냐면 이게 저 20살, 21살 요때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막 듣는데 안에 이제 노래가 또 있어. 당연하게 그쵸. 있겠지. 이건 디지털이니까. 눌러봤더니 또 재생이 돼.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데 뭔가 근데 사실 이 에어팟의 애플 기기 음향기기의 특징이 옛날에는 깡통 소리라 그래서 그 어떤 음장도 저기 들어가지 않은 되게 깡깡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소리를 좀 그러니까 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자동 튠이 되는 약간 한국 브랜드가 훨씬 인기가 많았었는데 아이리버나 뭐 거원이나 뭐 이런 거원. 네. 코원이라고 하죠. 코원. 그런 브랜드가 인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 제가 되게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데 너무 이 음질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뭔가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안 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노트를 안 버려요. 노트는 그 부분은 제가 공감했어요. 노트가 이제 어쨌든 옛날에 쓰던 노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노트에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컴퓨터에 일지를 쓰는 것보다. 그러면 그 노트들은 지금 볼 일이 1도 없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공부하면서 쓴 노트나 일기 같은 거를 어쩌다 가끔 들여다보긴 하지만 정말 실용적 필요는 없는데 왠지 걔를 버리는 게 나를 버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렇죠. 그건 못 버리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흔적이나 공을 들이는 물건은 더 못 버리죠. 저도 노트 하시니까 이건 제 집에 있진 않고 부모님 댁에 아직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대학교 때 왜 50 바인더 이런 거 있잖아요. 30 바인더. 네. 그런 데다가 제가 그 대학교 때 그런 걸 했어요. 그 노트에다가 이제 그 학기마다 앞쪽에 시간표를 붙여놓고 실러버스들을 쭉 모아놓아서 이렇게 4년치, 5년치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대학교 때 들었던 강의의 실러버스가 다 있는 거죠. 그런 진짜 거 드물다. 그런 거 아직도 부모님 댁에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영화표도 한창 모을 때라 영화표를 그때 제가 어떻게 모았냐면 지금도 영화관 가면 그 A4 용지 크기의 홍보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A4 클리어 파일 100장짜리를 사가지고 그 이제 홍보물과 티켓을 같이 넣어서 이제 한 장에 영화 한 편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왜 혹시 그 다이모라고 하나 이렇게 글자 셀럽판지에다가 글자 새겨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 그러면 이제 뭐 2002-1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붙여놓고 아주 옛날 얘기 지금 뭐 엄청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 뭐 물건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아주 뭐라 그럴까 유쾌하고 발랄하게 긍정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거 내가 나한테 딱 필요 없는데 살까 말까 고민되면 이거 누구 선물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까먹고 내가 갖는다라든지 저는 그런 거 막 있거든요. 네. 너무 저는 공감이 많이 갔어요. 물건 그러니까 이분은 물건을 이제 못 버리는 것도 맞는데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분. 그렇죠. 저는 물건 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물건 나오면 사보고 이런 거 너무 즐기는 사람이라서 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도 옛날 물건 뭐 아이폰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가 마지막에 썼던 CD 플레이어 워크맨 다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 기기잖아요. 이게 기계식이라서 이제 작동은 안 돼. 하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나가가지고 충전을 해도 작동은 안 되는데 이제 그 기계들은 그대로 갖고 있죠. 네. 마지막 썼던 워크맨은 아이와 제품이고 이제 CD 플레이어는 소니 제품이었는데 저는 이제 MD를 썼었죠. 아 MD는 MD 아시나요? MD가 이제 CD에서 MP3 넘어오기 중간에 네, 소니가 이제 또 독창적으로 개발했던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MD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테이프 같은 게 있거든요. 디스크인데 그게 이제 디자인 너무 예뻐서 맞아요. 상당히 이제 저 같은 애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음악 애호가들이 이제 즐겼던 진짜 잠깐 풍미했던 물건이었어요. 아, 이 반려물건. 이거 진짜 다 한 권씩 쓸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이어서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책도 너무 궁금한데 네. 제목이 선물의 문화사. 아, 뭐죠? 제목은 좀 별론데. 제목 흥미가 안 생기는데.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때가 참 운이 좋게도 도서관이 잠깐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간만에 도서관에 가서 사물, 선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셨구나.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검색을 해갖고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또 내가 간 칸에 또 다른 책들 내가 검색하지 않은 책들이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하루를 다 쏟아서 책을 10권을 빌려왔어요. 뭐 사물의 민낯부터 시작해서 막 선물의 문화사, 그다음에 명이라는 책 이래서 막 한 10권을 빌려왔는데 그래서 그 10권 중에 한 6권쯤 읽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우리가 뭔가 주제를 탐구한다는 게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요리조리 막 이렇게 보는 게 그중에서 제가 고른 책인데요. 이 책은 이게 선물의 문화사라는 책이 제목은 좀 별로죠. 근데 부제를 보시면 조선을 이끈 19가지 선물이에요. 훨씬 흥미롭죠. 그 약간 추측해 보면 네. 조선 시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선물이나 물건이나 뭐 글 그렇죠. 같은 것 중에 역사의 어떤 대표적인 것들을 19개를 꼽아놓은 거예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곡물로 이렇게 주고받는 조공 같은 형식의 무역 말고 개별적으로도 선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서로 간에. 예전에는 그게 예의였잖아요. 그랬을 때 조선시대의 사신들에게 딱 원했던 빅3가 있어요. 이거 받으면 내가 완전 대박이야. 나 굉장히 대우받았어. 라고 기뻐했던 선물 3가지가 뭘까요? 글쎄요. 일단 뭐 인삼. 아닙니다. 인삼은 근데 사무역이 안 됐잖아요. 아닙니다. 대접받았다. 네. 조선의 특산물이 또 뭐가 있었을까? 이거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청심환. 네, 조선의 청심환이 그렇게 효과가 좋았대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연을 갖고 있는. 심지어 청심환도 뭐냐면 그 고위 관료가 주는 청심환은 진짜. 그다음에 거길 따라가는 이제 하급 관리라든가 그 이제 노역군 같은 사람들이 주는 건 가짜. 좀 질이 떨어지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러고요. 2번째가 부채. 네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의 종이가 굉장히 질이 좋아서 사실은 이 3가지 선물이 딱 딱 이렇게 공적으로 거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신을 떠나기 전에 이 3개를 많이 매입을 해서 가서 내가 이제 교류도 하고 좋은 글도 얻어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선비들은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챙겼다는 그런 전설이 남아있는 그런 선물들이고요. 청심환 정말 의외네. 청심환이 놀랐을 때 먹는 거죠? 그렇죠. 떨리거나. 그렇죠. 네. 뭔가 굉장히 긴장되거나 몸이 갑자기 이렇게 굳거나 이랬을 때 그걸 풀어주는 어떤 효능이 있는 그런 약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책의 전제가 그래요. 예전에 사실은
화폐 경제가 많이 발달을 안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 하나가 녹을 받아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 벌이를 하려면 녹을 받아오는데 그 녹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딸린 식솔이 얼마나 많겠어요. 벼슬길에 나가는 사람은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인데 딸린 식구는 뭐 노비나 뭐나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선비들한테는 종이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선비만이 아니라 노비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선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 노비까지에게도 되게 많이 퍼져나갔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뭘까요? 나 오늘 계속 퀴즈 내네. 노비까지 간다? 네. 입는 거일 것 같은데. 입는 거 아닙니다. 노비끼리, 그러니까 노비가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노비가 선물을 해준다기보다 노비에게까지 그 선물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채예요. 그것도요? 네. 그래서 부채라는 게 아예 단오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단오 때쯤 되면 이제 더워지잖아요. 슬슬. 네네. 그러면 이제 막 관청이나 이런 데서 막 나중에는 그 부채를 막 사들여요. 왜냐하면 나눠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막 몇십 개 보내면 그 몇십 개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사촌 주고 나중에 노비에게까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당시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큰 방법이 없는데 부채 하나만 있으면 그 더위를 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문화사 이렇게 막 깊숙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풍속사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 19가지 그 선물, 사물을 통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은 없는데 나의 정성을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선물을. 네네. 그럴 때 대표적인 선물이 뭐였을까요? 정말. 얘는 어디 가나 한국의 어디에 가나 강가에 가면 있어요. 강가요? 네. 돌이요? 돌은 아니고 버드나무 가지. 왜 수양버들이라고 하잖아요. 버드나무가 물갈 가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별의 증표. 내가 뭔가 이별의 증표로 뭐 거울을 잘라준다든가 가락지를 줄 만한 그 돈이나 그런 건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표현하는 걸로 그리고 되게 격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되게 다양한 선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에요.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선물 경제 같은 단어들도 떠오르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뭐 인디언 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조선에서도 화폐 경제가 발달 안 하면 어쨌든 그렇죠. 물건으로 뭔가 나눠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뭐 계층이든 뭐 상황에 따라서든 네네. 이렇게 주요하게 주고받았던 물건들이 각기 네네. 다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흥미로운 얘기네요. 단오부채가 왜 가치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네. 종이가 잘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만들려면 일단 나무에다가 종이를 네. 해서 해야 되니까. 네. 이 단오부채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접는 부채 말고 그렇죠. 이렇게 네. 그냥 딱 펴져서 되게 딱딱한 네네네네. 종이로 되어 맞아요. 있는 게 단오부채잖아요. 딱딱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따지면 뭐 스벅 쿠폰 같은 그럴 수 있지. 가장 사람들이 쉽게 많이 쓰고 그 누구에게나 줘도 보편적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 거죠. 내가 만들려면 사실은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공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선물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름을 이렇게 여는 행사처럼 그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의 통과일에 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책가방, 뭐 대학교 입학할 때 만년필, 뭐 입사를 할 때는 요즘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막 넥타이 이런 거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이 당시에도 뭔가 그런 선물들이 있었던 거죠. 노인에게는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선물하고 그게 이제 왕이 나서서 아주 노 대신에게 이제 그런 걸 선물한달지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통과의례 선물의 기원과 연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왕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왕이 준 지팡이 너무 쓰기 불편할 것 같아. 이거 쓰다가 그렇지. 막 실수로 어디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면 막 갑자기 뭐 마음 불편해질 것 같은데. 왕이 지팡이를 줬다는 거는 그 지팡이를 짚을 수 없을 때까지 일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일종의 뭐냐면 그 노인에게 젊음을 일부 찾아줄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홀이잖아요. 네네. 홀이 가지는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시선이 지금하고 굉장히 달랐던 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책에 그러니까 저는 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선물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 맞아요.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주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필이면 부채를 주고 받았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오 부채 같은 경우는 그림 보면 이제 포도 같은 거를 또 많이 그려요. 단오 부채에 포도가 있는데 포도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문화적인 요소들이랑 연관이 그쵸.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하면 사실 이제 저는 그 사람과의 어떤 인연 그리고 이제 내가 보기에 얘한테 좀 있었으면 좋을 만한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해서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다 선물을 줄 때 이제 주로 가격 맞춰서 많이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예 선물 없어지고 그냥 뭐 기프티콘으로 보내거나 요즘엔 실물을 주는 경우가 드물죠.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이제 보내는 건데 카톡으로 그 최악의 경우 이제 이걸 현금으로 이제 환금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수단들이 이제 선호되고 있죠. 사실 그렇게 보내는 교환권 대부분이 환금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억에 남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되게 뭐냐면 나를 알아줬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선물에 그치. 내가 이제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는 게 나의 취향을 저격했달지 이러면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인정 욕구가 완전 하늘을 막 이렇게 찌르는 거죠. 이 아이가 나를 알아줬구나. 그리고 이제 그 선물에 뭔가 요새도 뭐 이제 메시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예전에는 책을 사서 줄 때도 꼭 앞장에다가 편지 같은 거 한 2줄 정도, 3줄 정도 써서 누구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가 마치 나를 알아주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범용적인 어떤 선물이라기보다는 범용적이면서도 나와 나의 어떤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선물 얘기하니까 이렇게 선물 보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받는 걸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주는 거를 엄청 즐기는 편인데 받는 거는 그냥 뭐랄까 지나가 보면 되게 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먹어 치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 뭐 생일 이럴 때 뭐 요즘 정관장 이런 거 팩 뭐 20개 이런 거 많이 보내잖아요. 저 그런 거 잘 안 챙겨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유통기한 막판에 가서 막 먹고 막 이래. 이거 다 너무 짐이다. 저는 선물을 자주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선물은 2가지인데 하나는 제철 과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어쨌든 그 교환권으로 선물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생일이나 이럴 때 제철 과일을 많이 보내요. 근데 보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반응이 과일을? 그치. 네, 되게 클래식한 선물이잖아요. 옛날에 직접 갈 때 사다 주는 집에 들고 가는 그런 거라서 대부분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러니까 요즘에 복숭아 선물을 많이 하는 건데 되게 반겨하더라고요. 잘 못 받아본 유형의 선물이다. 그래서 과일 선물을 많이 하고 2번째는 이제 책인데 책이 선물이 늘 어렵잖아요. 맞아요. 책 선물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재밌게 읽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저는 뭐 상반기 끝날 때 하반기 끝날 때 이렇게 주변 자주 만나는 분들한테 책 선물을 하는데 자꾸 그냥 그림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게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저는 선물을 받아서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받을 때 두 분 다 왜 이러지? 받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 날 이해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제가 인생 우리 예전에 언제였죠? 무슨 푸드였죠? 소울푸드 얘기한 적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소울푸드 다 깠잖아요. 황주부님은 소울푸드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약간 그런 거라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희는 공산품이잖아요. 맞아요. 여기 저는 현미 프레이크랑 스팸이었고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그걸 이제 들은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스팸을 보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 아이스크림 자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죠. 왜냐면 스팸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선물 이상한 거 주면은 얘가 날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물 주는 거가 더 즐거운 편이고 자주 하는 선물은 보통 이제 뭐 뭔가 사실 뜻하지 않았을 때 받으면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선물은. 그런 측면에서는 기프티콘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후배들이 열광하는 선물은 소고기. 저도 느낌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제주도 공항 연세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배 못 피우세요? 담배 못 태우시냐고. 제가 그때 너무 기쁘게 손을 들고 말씀드렸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공항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갔는데 면세점에 가니까 황주부님 생각이 딱 나서 황주부님이 또 이제 전자담배 안 피우시고 애연가들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죠. 참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한시를 많이 공부하시고 그걸로 여러 책을 내신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죠. 김풍기 교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한시가 몇 편 나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찾아봤어요. 제가 더 재밌게 읽은 책인데 명, 사물에 새긴 선비의 마음이란 책이에요. 근데 명이라는 게 뭐냐면 사물에 대해서 쓴 시예요. 네. 그 시로 수십 편이 여기 실려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시는 다 막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낙락장송 되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나의 절개를 지키고 막 충성을 다할 거야. 이런 시거나 아니면은 연애시 정도인데 옛날의 시가 이렇게 많았구나. 목은 이색이 이렇게 많은 시를 남겼구나. 너무 재미있고 진짜 이렇게 지금 읽어도 하나도 옛 것 같지 않은 되게 모던한 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 그야말로 덕후의 마음으로 쓴 시들일 테니까. 예,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되어서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알림 신청을 해놨어요. 꼭 구하고 말리라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런 한시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그래서 저에게 선물 같은 책이었습니다. 와, 저희 오늘 중고 물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러게요. 여기까지 왔네. 반려물건에다가 선물 얘기까지 정말 흥미롭게 펼쳐졌는데 물건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다뤄봐야 되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물건 관련해서 이렇게 책들의 흐름을 좀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사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어떤 분야에서 명품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책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차 표현이 생활 명품, 생활 도구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쓰임이 있는 물건, 그러니까 관상용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유형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책들도.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은 월간 생활 도구예요. 아예 생활 도구. 이게 유럽에서 활동하는 이제 한국인 분들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흔히 쓰는 이제 멋진 물건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팸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발간을 시작했다 책으로도 낸 건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물건들에 대한 소위 취향을 취향의 공동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요즘에 직구 같은 것들도 많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런 소품점 같은 데 있는 물건들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런 방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물건 이런 거 소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자, 저희 오늘 중고가 좋아요 당근이죠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래끼님께서는 모호연 작가의 책 반려물건, 황주부님께서는 김풍기 저자의 책 선물의 문화사 가져오셨고요. 저희 오늘 즐겁게 물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안에서 정말 영원히 끝까지 버릴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지
나의 가장 애착이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또 일상의 물건들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